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사람, 장소, 환대. 김연경 지음,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그림자를 판 사나이. 1장, 사람의 개념. 2장, 성원권과 인정투쟁. 3장, 사람의 연기, 수행. 4장, 모욕의 의미. 5장, 우정의 조건. 6장, 절대적 환대. 7장, 신성한 것. 부록 장소에 대한 2개의 메모. 감사의 말. 여기까지가 목차이고요. 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사람의 개념.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은 공동체,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즉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사람과 인간의 다른 점이다. 이 두 단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그 외연과 내포가 결코 같지 않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적 사실의 문제이지 사회적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개체가 인간이라면 그 개체는 우리와의 관계 바깥에서도 인간일 것이다. 즉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그 고유한 특성에 의해 이미 인간일 것이다. 반면에 어떤 개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태아. 태아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인간의 태아는 분명히 인간이지만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그러하다. 법은 인간 생명이 출생과 더불어 사람의 지위를 얻는다고 명시한다. 출생이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바깥으로 나와서 모체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그 전까지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는 태아를 죽이는 행위가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함축한다. 관습은 태아의 지위에 대한 법의 이 같은 판단을 지지한다. 유산된 태아를 위해 아무런 애도의 의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태아의 시신은 특수한 폐기물로 취급되며 산모와 그 가족은 이 폐기물에 대해 유족이 망자의 시신에 대해 갖는 의례상의 권리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실로 죽은 태아에 대해 애도의 의례를 행해야 한다면 낙태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소개받은 상대는 자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실 샬린지는 미국인들이 개와 말을 먹지 않는 것은 소나 돼지와 달리 개와 말에는 이름을 붙여주고 말을 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거울 나라의 앨리스의 한 대목을 상기시킨다.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식탁에 초대되었다. 양고기가 나오자 여왕이 말한다. 쑥스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소개하죠, 앨리스. 앨리스, 이쪽은 양고기예요. 양고기야, 이쪽은 앨리스란다. 그러고 나서 앨리스가 양고기를 자르려 하자 여왕은 소리친다. 안 돼요. 소개받은 상대를 자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신생아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은 간과되기 쉬운데 신생아가 사회 속으로 들어올 때 더 이상 아무런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정통적인 사회에서는 출생과 사회적 환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아가는 아직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다든지 벤의 옷을 입히는 것 등은 아기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 단계에 있음을 표시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기는 통과 의례를 거쳐 사람이 되는데 그 전에 죽을 경우 태아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매장되었다. 사회에 따라 이 기간에 영아 사례가 행해지기도 했다.
젖을 주지 않고 윗목에 엎어놓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리는 것 같은 단순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집안 식구들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이뤄지는 이런 행위는 살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와 달리 오늘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는 즉시 국가가 개입한다. 아기는 출생과 동시에 사람으로 인지되며 사람으로서 보호된다. 말하자면 출생이라는 사건이 통과 의례를 대신하는 것이다. 문지방 단계는 사라지며 과거의 의례들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다. 여전히 백일이나 세례 같은 의식들이 중시되지만 가족적 행사로서 그러할 뿐 통과 의례로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런 의례들은 신생아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출산이 아무런 의례적 장치 없이 순수하게 의료적인 합리성에 따라 진행되는 까닭에 사람들은 태아가 모체의 바깥으로 나오려는 순간 어떤 상징적인 경계선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놓치곤 한다. 그리하여 신생아가 사람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지되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러해서라고 믿어버린다. 이러한 믿음은 출생이라는 기준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태아와 신생아 사이에 어떤 불연속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같은 구호가 여기서 나온다. 사람의 기준에 미달하는 신생아는 죽이는 게 낫다는 몇몇 공리주의자들의 주장 역시 동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사회적인 삶의 상징적인 차원에 대해 어떠한 실제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생각의 핵심이다. 7장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 내포하는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다. 노예. 통과 의례는 의례를 통과한 집단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집단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의례를 거치는 집단과 거치지 않은 집단을 갈라놓는다고 부르디에는 지적하였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신생아와 태아의 차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보통 사람과 노예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일생 동안 사회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 채 비유하자면 태아의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노예는 태아와 같다는 투아레그의 격언이 있다. 노예는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 까닭에 죽었을 때도 아무런 의례를 거치지 않고 다만 그 장소에서 치워진다. 노예가 사회 바깥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물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많은 사회에서 노예의 대다수가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되어 고향과 친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예는 그가 원래 있었던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실종자이다. 실종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그의 집이나 거처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실종을 선고하는데 이때부터 실종 추정 기간이 시작되며 판사가 지정한 사람이 그의 재산을 관리한다. 실종 추정 기간은 실종자가 귀가하거나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거나 실종 선고로부터 10년이 흐르면 종료된다. 실종의 추정은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 반대로 이 기간이 끝나면 실종자는 실제로 어딘가에 살아있더라도 죽었다고 여겨진다. 이 같은 법적 허구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적에게 잡혀 포로가 된 로마에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주장을 상실하며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행위 능력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그가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면 원상 회복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한다. 실종자로서 법적 인격을 잃는 노예는 그가 도착한 사회에서 성원권을 얻지 않는 한 비인격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노예가 범죄자나 고아처럼 내부에서 왔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노예는 법적으로나 의례적으로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얼굴을 가질 수 없고 온전한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예에게 얼굴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지켜야 할 체면 또는 명예가 없다는 것,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얼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편에서 노예의 얼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노예는 고프먼이 분석한 상호작용 의례, 그 핵심은 상대방이 상대방임을 인정하는 것이다에서 제외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노예는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는 타인 앞에 현상할 수 없고 타인은 그 앞에 현상하지 않는다. 한편 노예에게 온전한 이름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소외된 존재임을 알린다. 그는 출생에서 기인하는 권리들을 주장할 수 없는데 그러한 주장을 들어주고 인정해줄 친족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올랜드 패터슨은 노예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세습된다는 통념을 비판하면서 채무로 인한 노예로 전락한 자가 제3자에게 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면 그 아이는 자인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3자가 없어서 그가 자기 손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아이도 따라서 노예가 된다. 아이를 부양하는 데 든 비용이 모두 주인에게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며 아이가 주인에게 진 빚으로 계산되는 까닭이다. 즉 노예의 신분이 세습되는 것은 노예가 친족이 없는 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노예로 태어난 자는 태생적 권리가 없기에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노예는 법적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로마법은 노예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단지 노예가 물건처럼 사고 팔린다는 사실을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또한 주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노예가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자기만의 재산을 가질 수 없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없으며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심지어 피고의 자격도 없으며 법정에서의 증언 능력이 제한된다. 패터슨은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로마법의 규정을 권력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로마법에서 사람, 물건, 지배는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노예제의 확대와 절대적 소유권의 확립이라는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난 두 역사적 현장 속에서 그 의미가 확정되었다. 로마인들에게 물건은 무엇보다 노예를 가리켰으며 지배는 1차적으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지시하였다. 절대적 소유권, 즉 배타적인 지배란 주인이 노예에게 어떤 짓을 해도 제3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 혹은 사회적으로 그 행위가 승인된다는 것, 다시 말해 노예의 완전한 고립과 무력함을 합축한다. 패터슨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소유권이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다. 정확히 말해서 소유권은 일종의 권력 관계이며 노예가 물건이라는 법적 허구는 이 관계 안에서 노예가 처하는 절대적으로 무력한 위치를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를 참조해도 좋을 것이다. 아렌트가 주인과 노예의 관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인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즉 주인들로 나타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렌트에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이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삼자적인 관계이다. 주인과 노예가 1대1로 대결하는 이자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권력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우리를 만드는 능력이자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행동의 잠재적 가능성이다.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면 행위하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잠재적 현상 공간인 공론 영역을 존재하는 것이 권력이다. 권력은 함께 행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순간 사라진다. 주인들은 우리를 만들 줄 알았기에 권력이 있고 지배할 수 있다. 반면 노예는 고립되어 있기에 무력하다. 노예는 기껏해야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맞설 수 있을 뿐이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기원에 있는 원초적 폭력은 이렇듯 주인들이 폴리스를 구성하고 노예를 그 바깥에 두는 순간 폴리스의 경계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게 된다. 패터슨은 노예를 권력이 없고 친족이 없고 명예가 없는 자,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노예는 태아와 같다는 격언이 노예가 처음부터 사회 바깥에 있었음을, 즉 그의 태생적인 소외를 암시하는 데 비해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노예가 사회 바깥으로 쫓겨난 자 또는 실종자라는 점을 더 강하게 환기시킨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말하려는 바는 같다. 노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사회 바깥에 있다. 그래서 비록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노예는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 동등한 사람으로서 현상하지 않는다. 군인. 사람의 개념이 내포한 인정의 차원을 드러내는 세 번째 예는 전쟁터의 병사이다. 현대전에서 병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다. 이는 전시의 적군을 죽이는 것이 인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인간 담론은 모든 인간에게 생명권이 있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면서도 전쟁에 관해서만큼은 예외를 인정한다. 교전 상태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살인도 아니고 전쟁 범죄도 아니다. 인권 담론이 개입하는 것은 군대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처럼 전쟁의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정당 방위의 논리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군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를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전의 규칙은 정당방위 이론에 기초해 있는 개인들 각자의 생명에 대한 권리 주장과 무관하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노예제도에 대한 장에서 고대의 전쟁들과 구별되는 현대전의 새로운 규칙들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그중 하나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적국의 파괴에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방위병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한은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여 적 또는 적의 도구가 되기를 그만두자마자 이들은 단순히 인간으로 되돌아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 구절을 통해 루소는 전쟁의 승자는 패자를 죽이거나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이 고대의 전사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인도주의적 전쟁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루소가 이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논거이다. 루소는 무기를 버린 적이 더 이상 적이 아닌 이유는 전쟁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전쟁 관계에서 개인이 서로 적이 되는 것은 우발적이며 이때 개인은 인간도 아니고 심지어 시민도 아니며 단순한 병사일 뿐이다.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 방위자일 뿐이다. 결국 국가는 적으로서 다른 국가만을 가질 수 있을 뿐 사람들을 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루소는 여기서 병사를 시민이나 인간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실로 병사가 되는 순간 개인은 시민권의 정지를 경험한다. 그는 헌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예외 지대로 들어가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법이 아닌 군대법을 따라 처벌한다. 동시에 그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역시 정지된다. 무엇보다 그의 우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적을 인간으로 대하는 것은 병사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죄이다. 전쟁이라는 게임 속에서 적대하는 두 국가는 각각 인구의 일정 부분을 차출하여 그들로부터 사람의 지위를 빼앗고 총알이나 포탄과 같은 소모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군인은 적에 의해서도 죽지만 자기 편에 의해서도 죽는다. 사실 군인이 적에 의해 죽는 것은 이미 자기 편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아니 어떤 의미에서 죽어있는 존재로 강등되었기 때문이다. 고프먼은 수용소에서 재소자의 인격에 가해지는 체계적인 모독의 테크닉을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그 자체가 굴욕을 초래하는 입소의 의뢰들,
사적인 공간과 개인적인 물품들의 박탈,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침범, 신체적,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관행들, 특정한 자세나 동작의 강요, 획일적인 시간표, 체벌과 조롱,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며 그의 자아 이미지를 나아가 자아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러한 테크닉들은 모든 종류의 총체적 시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군대는 물론 그 가운데 하나이다. 군대에서 이런 과정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군인들의 인격을 부정하여 그들을 사물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 모독의 어원에 죽음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인격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사용되는 동안에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유지된다.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동맹을 맺고 우위를 다짐하고 돈을 꿔주거나 갚고 축구 시합을 하기도 하는 인격체들이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명언은 이 사실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논리는 전쟁 놀이를 할 때 각자 제일 아끼는 장난감은 건드리지 말기로 하자는 아이들의 약속과 비슷한 것이다. 노예권, 즉 항복한 적을 노예로 삼을 권리에 대한 루소의 반대는 그러므로 어떤 역설을 내포한다. 고대의 전사들은 자유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잡히면 귀록을 걷고 노예가 되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다. 오늘날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이미 노예와 다름없다. 그들은 명예를 위해 싸우는 대신 생존을 위해 싸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릴 명예 따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전이 총체전의 양상을 띠는 것은 명예의 관념이 사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명예의 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싸움의 형태들, 예를 들어 결투나 원시 부족 간의 전쟁과 현대전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진다. 결투는 명예가 걸린 싸움이며 오직 명예가 문제인 싸움이다. 그런 만큼 폭력이 고도로 양식화된 방식으로 나타나며 또 최소한의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지만 가벼운 모욕의 경우 한쪽이 피를 흘리며 결투가 끝나곤 한다. 상대방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쪽을 향해 돌아서기도 전에 총을 뽑아드는 식의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이 도리어 명예를 손상시키긴 까닭이다. 결투는 귀족이나 신사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명예도 없다거나 그들의 결투와 유사한 형태의 싸움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뒷골목의 깡패들도 명예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패싸움을 할 때 나름의 규칙을 지킨다. 예를 들어 우두머리끼리 싸울 때 부하들은 거들지 않고 옆에서 지켜본다. 섣부른 개입은 우두머리의 위신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명예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노예의 속성이다. 패터슨의 말을 빌리자면 명예를 위해 싸우지 않는 자 혹은 그러리라 기대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질서의 바깥에 있다. 전근대 비유럽 사회의 전쟁들, 특히 소규모 부족 간의 전쟁들은 전사들의 명예가 중시된다는 점, 그리고 전투가 의식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패싸움과 비슷한 데가 있다. 주경철에 따르면 비유럽 사회의 전통적인 전쟁은 포로를 많이 잡아서 노예로 팔거나 부려먹을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전쟁이 의식화되기 쉬웠고 결과적으로 인명 손실이 적었다. 그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예로 든다. 전쟁 초기에 양측은 가능한 한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주어서 적의 균형을 깨려고 한다. 그리고 초기에 몇 차례 큰 성공을 거두어서 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신의 힘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군대는 대부분 귀족들이 데리고 온 자기 휘하의 부하들인데 귀족들은 전장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잃는 것을 굳고 피하려고 한다.
거느리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어서 그들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전투의 규모에 비해 사상자가 많지 않았고 승패는 흔히 몇 명의 용맹한 용사들에 의해 판가름 났다. 전쟁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믿기 때문에 용사들의 싸움에서 천상의 힘이 누구 편인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두에 나선 용사들이 쓰러지면 전쟁이 갑자기 종결되기도 한다. 유사한 양상이 멕시코 인도원의 사례에서도 관찰된다. 전쟁이 신성한 대결인 만큼 이상적인 전투는 대표 선수격인 용사들의 맞대결로 이루어졌다. 이 게임은 한쪽이 상대방을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신에게 데려가서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용사들은 페인팅, 홀 같은 것으로 치장하고 호련히 먼지를 뚫고 나타나서 전투 구호를 부르짖음으로써 자신의 용맹성을 과시하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놀라서 도망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에 맞서 상대방 용사도 굴하지 않고 나타나서 결투를 벌인다. 이때 뒤에서 칼을 꽂는 식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경철은 서구 열강이 비유럽 세계를 손쉽게 식민화할 수 있었던 것은 총포의 힘 덕택이라기보다 전쟁에 대한 사고 방식의 차이가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인들의 공통점은 더럽게 싸우고 더 나쁜 것은 죽이기 위해 싸운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대포가 아무런 극적 요소 없이 전사나 민간인들을 그냥 죽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라마틱한 싸움에 익숙해 있던 인디언들은 이들이 보기에 전투가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유럽인들의 폭력 앞에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비교가 비유럽인이 유럽인보다 덜 폭력적이었음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포로의 손톱을 뽑고 머리 가죽을 벗기는 등 비유럽인들의 전투 관행에는 유럽인들을 놀라게 할 만큼 잔인한 측면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잔인함이 과시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적을 모욕하고 그에게서 사람으로서의 신성함을 박탈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적이 패배하기 전에는 사람이었음을 뜻한다. 반면에 현대전에서는 병사들이 처음부터 어떤 명예도 신성함도 갖지 못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에게는 빼앗길 것이 목숨뿐이기 때문에 전투의 목표 역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 적을 최대한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종교적 의례, 문화적 가치 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싸우는 총체전의 면모를 그 이전의 다른 어떤 전쟁보다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공허한 눈빛과 말을 잃은 듯한 침묵이 그것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일생을 보냈던 시절에 참전은 넓은 세상으로 나가 모험을 할 흔치 않은 기회였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은 오랜 항해를 마치고 온 선원과 마찬가지로 먼 곳의 소식을 흥미진진한 일화와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꾼이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갖고 있지 않았다. 지는 구덩이 속에서 죽음과 싸우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의 전쟁 경험 속에서는 주체성을 증명할 아무것도, 서사를 구성할 어떤 단편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던 세대가 벌판에 그놈 외에는 변치 않는 게 하나도 없는 풍경 속에 던져져 있었다. 독가스가 폭발하고 죽음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들은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이일 뿐이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